네, 3부. 여러분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시죠? 저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그 프로그램 보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왜냐면 저렇게 사는 모습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코너 저는 걸어서는 못 가고 앉아서 가는 해외 속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패널 두 분 모셨는데요. 각자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에서 국제지부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에서 독일 전담 매니저를 하고 있는 안향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향아님 지금 약간 긴장하신 게 느껴지는데요. 네, 긴장 풀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진다 이렇게 하는 표현은 아니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편안한 네. 마음으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앉아서 해외 속으로 첫 시간인데요. 오늘 교육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사실 한국 사회 하면은 교육 문제 뭐 늘 있다 하는데 뭐 우리 안에서만 좀 얘기하는 것 같아서 또 두 분이 또 각 나라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각 나라는 또 어떻게 하는지 남들은 또 잘하는지 못하면 또 못하네 이런 또 이렇게 생각도 해보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진우님은 어느 나라에서 계셨어요? 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있었고요.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이제 미국 고등학교로 2학년으로 1년 꾸려가가지고 미국에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8년간 해서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좀 다른 분들 보통 보면 네네. 아주 어렸을 때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네. 고등학교 시작 전에 보통 가는 경우가 네네네네. 많은데 고3 때 가셨나요? 이게 원래는 좀 준비하는 기간이 좀 있었는데 좀 이런저런 사정으로 좀 늦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 가는 게 좀 전반적으로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국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좀 그래도 미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국 교육도 거의 밟으셨고 네, 일반 예. 고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네. 그럼 더욱더 비교해서 봐주실 수 네네네. 있을 것 같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아님은 어디 계셨어요? 저는 독일에 갔었었고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쯤에 가서 거기서 초, 중, 고 다 다니고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또 그러면 완전히 독일식 교육에 대해서 네. 또 완전히 또 이렇게 오늘 미국과 독일 네. 두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과 함께 교육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좀 이제 교육의 어떤 교육도 워낙 범위가 넓잖아요. 네네. 이걸 다 다루기는 솔직히 어렵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가장 주요한 어떤 교육 키워드는 사실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능을 네. 보기 위해서 사실은 입시 트랙이 좀 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한국을 좀 우리 모두 한국인이지만 제가 한국인을 대표해서 좀 얘기한다고 네. 생각해 보면 사실 한국은 이 수능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사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능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능 준비에 이제 열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인문계, 뭐 실업계, 특목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제 뭐 예술계도 있지만 특목고 정도가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은 거의 메인이 이제 인문계열이 거의 대부분의 어떤 입시 어떤 트랙으로서 여겨지게 되는데요. 미국이나 독일도 이런 식으로 딱 한 코스만 있어서 이렇게 수능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공립학교랑 사립학교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미국도 어떻게 보면 좀 교육의 불평등이 사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립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은 이제 무조건 대학을 이제 가려는 학생들이 많고 공립은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학군이냐, 또 어느 주냐, 또 이런 거에 따라서 공립학교는 좀 나뉘어지고요. 그래서 반드시 대학 진학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한 60%대로 알고 있습니다. 60%.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사립학교 가는 친구 대부분 이제 대학을 목표로 하고 공립학교도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이제 학교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한국은 그 공립학교가 거의 메인이고 이제 사립 그렇습니다. 아주 조금 이제 있는 경우인데 미국은 사립이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큰 편이죠. 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좀 교육의 질 차이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반면에도 정말 훌륭한 공립학교들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떤 주의 재정 상황 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좀 차이가 좀 존재는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연방제 국가다 네네네. 보니까 예산이 이제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맞습니다. 차이가 이제 발생할 네. 수도 있는 거네요. 독일은 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독일도 공립이랑 사립학교가 다 있는데요. 사실 사립학교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0에서 12% 정도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공립학교가 대부분이고 교육적인 차이 면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립이랑 사립의 네. 교육 질적 차이는 크지 네, 않다. 그거는 크지 않고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 외적으로 뭔가를 더 제공을 하는 게 있을 건데,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독일도 사실은 연방 국가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도 네. 이런 차이가 없는 걸 보면은 독일에서는 교육의 어떤 균등한 어떤 제공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제 연방 국가다 보니까 각 주마다 좀 교육 방향이나 좀 어떤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지 그런 건 좀 달라도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독일은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딱 인문계가 있어서 인문계 중심으로 좀 쭉 올라가고 거기서 수능을 보고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나요? 네, 독일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주된 그 과정이 있고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있는데 네, 이제 국어나 수학, 영어 이런 거는 뭐 모든 학교들이 다 같이 배우는 과목이고 그 외에는 뭐 다른 걸로 친구들이 골라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사진 하나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진 보시면 맨 그 독일의 교육제도라고 있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맨 밑에 이제 유치원이 있고 그다음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4학년까지만 돼 있네요. 독일은 초등학교를 6학년이 아니라 4학년까지만 네, 되나요? 독일은 4학년까지 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때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중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처럼 중학교, 고등학교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가 과정이 통합돼 있는 건가요? 네,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학교도 그때서부터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다니는 구조입니다. 아, 네. 그러면 또 저기 그 사진 올려주신 거 보면 지금 짐나지움 있고 알레슐레도 있고 하우프트슐레도 있고 이렇게 초등학교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 총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이 학생을 판단을 하세요. 이 학생이 좀 학업적으로 어떤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써주신대요. 이 학생은 좀 김나지움에 적합하다, 레알슐레에 적합하다, 하uptschul에 적합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김나지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수능 과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학교고 레알슐레는 10학년까지 그리고 하uptschul는 9학년까지 과정을 마치는 학업 과정인데 그거를 이제 4학년 때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금 추천서를 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학부모 상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진로라는 것을 그 대학을 간 이후에나 어떻게 보면 좀 본격적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되지. 여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친구가 수능 트랙을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정해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 독일 추세는 옛날에는 그랬지만 좀 부모님 입김이 조금 더 세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셔도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도 대학교 진학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 학교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학교가 나뉘어도 이후에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거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면 성적이 좋은 친구들 한해서 충분히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김나지움이나 알레슐레나 하우스푸트슐레가 있어도 네. 각자가 이제 공부를 뭐 할 수 있는 어떤 시험 성적이 되면 네. 언제든지 다른 이제 트랙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한 가능합니다. 거네요. 네. 상당히 열려 있네요. 근데 이제 알레슐레랑 이제 하우스푸트슐레 보면은 위에가 대학교가 아니라 직업학교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직업학교라는 건 뭐죠? 이 직업학교가 이제 기본적인 과목들도 이 친구들한테 가르쳐 줘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미용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거를 이제 이 친구들이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거기 가서 직업 배우면서 실습도 하고 그 외의 시간에 이제 직업학교에 가서 기본적인 과목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이 직업에서 필요한 이론이나 실습 같은 거를 좀 같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게 근데 우리나라의 흔히 말하는 그 전문대학과 비슷한 건가요? 독일은 전문대학교랑은 이건 좀 다른데 이건 정말로 직업 관련돼서 하는 거고 독일의 전문 대학교라는 이런 단어가 있기는 해요. 번역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독일은 좀 주로 실습을 하는 과정들을 전문 대학교에서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가나 좀 그런 쪽들을 좀 미술계 이런 친구들 좀 그런 쪽에서 많이 하고 이외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은 대학교 과정에서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직업학교는 전문대 같은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이제 실습을 위해서 이제 네. 따로 이제 트랙을 밟는 이제 그런 거네요. 그리고 가는 나이도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라고 치면은 지금
실업 계고 같은 느낌으로 네, 실습과 같이 이렇게 네, 비슷할 한다고 거예요. 보면 네. 되겠네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진로가 좀 이제 결정이 돼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밟게 된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미국은 어때요? 이 진로 관련해서는요 아무래도 좀 색다른 좀 어프로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시니어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가 고3 때 이제 학교가 지역 사회랑 연결을 해서 좀 관심 있는 분야, 뭐 기업이면 기업, 정치면 정치, 뭐 사회단체면 사회단체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줘서 고등학교 때 한 달간 인턴십을 이렇게 이제 시행을 시켜서 관심 분야를 실무 경험을 제공해주고 또 종합적으로 좀 키워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때부터 인턴십 하는 거예요? 네, 고등학생 그렇습니다. 때부터?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때 우리 지역에 이제 그 13,000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에 그 시장님 밑에서 한 달간 인턴을 했습니다. 저는 우와. 정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시장님하고 돌아다니면서 한 달 동안 이제 뭐 주지사 후보들도 만나고 이런 좀 가기 힘든 자리들을 많이 좀 풀뿌리 정치를 좀 가르쳐 주셨고 지금까지도 좀 연락을 하고 멘토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학교가 좀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좀 키워주고 실무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데요? 네. 아니 우리나라 같으면은 본인이 직접 찾지 않는 이상은 좀 그렇죠.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본인이 만나신 그 시장님 밑에서 하는 인턴 말고도 뭐 기업이나 이런 데 다른 그렇죠. 것들도 본인의 어떤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관심사가 어떠냐 학교에서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 때 보통 고3 때 물어보는데 네. 그럼 학교에서 이제 잘 중재를 해줘서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또 원하는 회사나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법학 관심 있으면 그 시법원 연결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배려를 해줍니다. 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진이 네네. 그때 인턴십 했던 그 맞습니다. 사진인가요? 네. 아. 믿기 힘드시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네네네. 그래서- 대학교 3학년이라고도 믿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그냥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맨 왼쪽이 이제 시장님이셨고 가운데가 이제 그 당시 오하이오 주에 제가 있던 거기 상원의 민주당 대표 저분들이 같이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또 네. 이렇게 들으니까 또 상당히 다르네요. 그럼 네네. 또 수업하는 방식도 좀 그럼 다를까요? 독일은 수업을 어떤 식으로 좀 하나요? 저희는- 한국은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점수 찾기? 아니 그렇죠. 점수 찾기가 아니라 정답 찾기. 정답 찾기. 정답 네. 찾기를 좀 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한국은 이제 번호 1, 2, 3, 4, 5 중에 이렇게 고르는 걸로 한다고 들었는데 독일은 사실 그런 과정, 그런 시험보다는 이제 에세이나 페이퍼 쓰는 걸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시험도 사실 다 풀어 쓰는 거래요. 아 이렇게 1번, 2번을 고르는 네, 게 아니라 고르는 게 아니라 다 쓰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 지문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써라. 이 지문이 어떤지 써라. 뭐 이런 걸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이게 왜냐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입장에서는 정답 찾는 게 차라리 쉬웠는데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성을 어떻게 했고 이거를 어떻게 잘 설명을 했는지를 보고서 이제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정답 찾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한 거를 적어 내려가는 연습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은 문제에 1, 2, 3, 4, 5 정도만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맞았냐, 내 옆에 친구가 틀렸냐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내가 더 많이 맞았네, 네가 더 많이 틀렸네 이런 걸 좀 알기 어렵겠네요. 저희는 사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런 건 있었어요. 아, 정말 잘 쓴 친구 꽤 있다. 이걸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썼는지를 보지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안 봤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구조로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그런 걸 봤었죠. 네, 그런 걸 죄송한데 그게 봤었어요. 몇 학년 때요? 그거는 저희 학교 김나지움 시작할 때서부터 그냥 그 연습을 해요. 쓰는 연습. 중학교 때부터 그러면? 네, 중고등학교 과정 들어가자마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사실 이런 경험을 한국에서는 대학교 가서 처음으로 그렇죠. 좀 네, 네. 맞아요.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독일에서는 중학생 때부터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또 맞아요. 굉장히 새롭네요. 미국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나요? 제가 이제 사실은 미국 고등학교 가서 제일 처음에 힘들었던 게 제가 한국 고등학교 예를 들어 문학 시간에는 이제 시나 소설을 배울 때 화자의 의도나 어떤 글의 의도를 저희가 외워야 돼서 맞죠. 일방형으로 외워서 그걸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오죽하면 옛날에 소설가 김영하 선생님께서도 얘기했던 게 내 의도가 그게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냐라고 항의했다는 얘기도 하셨었는데 근데 제가 미국 가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입니다. 네. 위대한 개츠비가 영화로도 유명한 소설인데 그걸 읽게 해와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1시간 반 동안. 그래서 특정 거기서 의대한 갯집에서 예를 들어 뭐 초록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냥 던져주면은 이제 6-7명의 학생들이 나와서 한 명씩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일종의 토론적인 어떤 토론 베이스의 수업을 진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론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본인들이 글쓰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또 선생님들께서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논리랑 이런 게 맞으면은 점수를 좋게 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여기 미국도 그러면은 오지선다형으로는 많이 안 하나 보네요.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SAT나 이런 경우는 또 오지선다가 존재를 하는데 이제 전반적인 학교의 수업 방식에 있어서는 좀 특히 기숙학교 같은 곳들은 좀 이제 토론 프로젝트 베이스로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는 네네.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교육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사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영어 교육에 진짜 가계 부담이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이제 사교육비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하죠. 이게 진짜 이 한국 교육 굉장히 이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데 미국과 독일에도 실제로 사교육비를 굉장히 많이 지출하거나 사교육이 있기는 한지 그럼 지출은 하는지 이게 가계 부담으로 느껴지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독일은 사교육 있나요? 독일은 일단 학업 관련된 사교육은 전혀 없어요. 일단 전혀 없어요? 학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은 학원이란 단어도 없나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안 어. 그래도 이런 거 설명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 설명할 단어가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아카데미라고만 했었는데 이게 아마 학원이라는 개념이 있지는 않아서 되게 설명할 때 어려웠던 경험이 저는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학원이 없으면 집에서 학원비로 돈 쓰는 것도 없겠네요. 그쵸. 이제 보통은 사실 독일은 학원보다는 이제 이 친구들이 뭐 스포츠나 음악 그런 거에 사교육비를 쓰지 학업에 더 뭔가를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독일도 그 뭐랄까 학업을 쫓아다니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고 혹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공교육 안에서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그 보통 이제 그 같은 학년의 같은 학교의 윗학년 친구들이나 학생들이나 이제 교생 실습이나 뭐 그런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보충 수업은 해주세요. 이제 학업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과정에서 수학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있어도 따로 그것 때문에 학원을 간다거나 뭐 과외 선생님을 붙인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와, 네. 너무 충격적인데요. 너무 혹시 미국도 그러나요? 미국은 사교육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SAT나 ACT라는 게 대학 입시 한국 지금 약간 수능인데 네. 대신 근데 그게 미국 입시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저는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SAT 같은 어떤 튜터링이라 그래서 과외, 한국도 좀 과외처럼 해서 개인과 1대1로 SAT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같이 동양인들, 아시아인들이 많아서 교육열이 뜨거운 동네는 또 프랩 센터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국 학원처럼 운영한 데도 있는데 미국 입시가 이제 뭐 SAT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소개서 또 이 친구의 어떤 커리어나 미래 커리어의 어떤 방향성 다양한 측면을 보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예술 과외를 시키는 분도 있고 체육 과외를 시키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하지만 그 굳이 그 선택의 영역이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고등학교 동기들도 과외 튜터링 이런 거 거의 안 하고 좋은 학교 간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네. 그러니까 한국은 사교육을 대부분 하는 어떤 그런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미국은 그런 건 아니다. 네, 뭐, 필요한 그렇죠. 사람이 그 네. 필요한 어떤 본인의 어떤 진로 트랙에 맞춰서 하는 네, 그런 그렇죠. 경우네요. 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교육비에 이렇게 부담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겠네요. 네, 사교육비는 딱히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따로 이렇게 굳이. 예.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뭔가 문제가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왜 그러냐면 미국과 독일 모두 사실 교육으로서 뭐 뒤처진다는 말을 듣는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들지 않고 독일 같은 경우는 학원이란 단어가 없고 학교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커버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좀 생각해봐야 될 지점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두 분께서는 어쨌든 독일과 미국의 이 교육 과정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국 교육은 이런 부분이 좀 변화되면 좋겠다, 혹은 이런 식으로 좀 내가 경험했던 경험은 이런데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네, 전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는 한국은 고등학교 때부터 좀 전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인 교육이 뭐죠? 네, 전인 교육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제 한국같이 이렇게 문이과를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 문과는 수학을 덜 하게 되고 뭐 이과는 한국사나 이런 걸 덜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좀 그 나눠지는 게 아니라 교육이 뭐 이 친구가 수학도 하고 역사도 하고 철학도 하고 예술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좀 전반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좀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교육의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친구가 하나만 잘해서 뭐 대학을 잘 가서 이런 게 아니라 좀 종합적인 인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좀 앞으로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나라 입시 정책의 일관성이 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입시 제도가 바뀌고 또 입학사정관제도 했다가 또 수능을 넣었다가 뭐 절대평가로 바꿨다가 이런 게 사실은 너무 이제 학생들 반복적이죠. 입장에서는 너무 헷갈리고 반복적이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교육 정책과 전략이 좀 부족하다, 부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잠깐만. 네. 근데 그럼 미국은 네네. 입시 제도가 늘 같나요? 이걸 막 매년 이제 토론하고 바꾸고 저희처럼 그런 이슈는 없나요? 네, 바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의 어떤 자율성에도 맡겨두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수능, SAT 하나로만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걸 평가받고 학교의 어떤 입학사정관제로서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데 한국은 좀 입학사정관제를 했을 때도 좀 혼재가 많았고 뭐 수능도 있었고 모의고사도 있었고 그대로 다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이 계속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교육의 전략이 부재하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맡겨야 될 목표는 좀 전인 교육, 좀 다 여러 방면에서 좀 공부할 수 있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또 이 친구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또 이제 학교 측에서 지역 사회에 연결시켜줘서 경험을 좀 미리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좀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또 감히까지. 아니 근데 진로를 좀 설계할 수 있는 경험을 다양하게 네네네. 좀 열어주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해주면 예. 좋겠다라는 부분.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런 뭐 학점 이수제, 네네네네. 고교학점 이수제 이런 식으로 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네. 늘 느끼는 게 옛날에도 입학사정관제 도입했을 때도 좋은 의미로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쵸. 실제로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공정성에 또 예. 이슈도 있었고 이 고교학점제도 비슷하게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안 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네네네.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독일도 이런 수능 제도에 대해서 이런 갑론을박이 있나요? 저는 사실 제가 있을 동안에 그런 거는 들어보진 못했었습니다. 독일도 네. 없네요, 그러면.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 딱히 뭐라고 하는 거를 할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두가 똑같이 학교를 가서 똑같은 시험을 보고, 물론 주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되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독일도 네. 그러네요. 독일 경험에 비춰봐서 한국 교육에서 이런 거는 좀 바뀌거나 이런 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독일에서 되게 좋았던 점은 이게 수능이 이제 마지막 고등학교 2학년 동안 수시랑 이제 수능 점수가 합산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대학교를 지원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수능 그 하루만 보고서 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너무 가중되는 게 아닌가 해서 좀 이거를 좀 분산화 시킬 수 있으면 이 스트레스도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시험 하나 때문에 점수가 막 망가져서 대학교를 못 가고 그런 상황은 생기지가 않으니까 좀 그런 게 생기면 학생분들이 좀 부담감이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독일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다녔던 그 2년여가의 과정의 점수 플러스 수능 점수 네. 이걸 다 통합해서 이제 학교에 가는 그런 시스템인 네, 거죠? 근데 심지어 2년 동안 했던 그 시험 점수들의 비중이 훨씬 더 커요. 수능 수능보다. 비중이 적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하루 본 네. 거가 대다수를 차지해버리면 내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재수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프레셔가 클 수밖에 네, 없는 이 그런 상황이 맞는 것 하루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에는 너무 압박감이 너무 그쵸. 크잖아요. 미국은 또 SAT를 여러 번 볼 수 있잖아요.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네, 제한은 딱히 없고 보통 한 서너 번 보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당. 그래서 맨날 베스트 스코어를 하나 내는 거죠.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한국 교육에서도 어떤 이런 학생들 어떤 특정 영역이 너무 이제 압박이 심해서 경쟁이 너무 심하게 되고 사교육비를 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 조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아까 독일도 4살 때부터 진로를 좀 이제 고민해서 학업 커리어를 좀 만들기도 하고 미국도 어떤 커뮤니티에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찾아서 학생들의 어떤 진로를 연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 모습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좀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능만큼 사실 개인의 진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미국과 독일로 앉아서 가봤는데요.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또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요즘 것들의 나라 좀 무려 3부로 준비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요즘 것들의 또 새로운 나라 걱정 가지고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